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8일 날 시행된 지방직 공개경쟁 임용시험 환경직 환경공학개론 과목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성 환경기술학원의 환경공무원 강사 하부영입니다. 저희 신동성 네이버 환경박사 카페에서는 이제 핫쌤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고 이 해설을 들으시고 만약에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에 신동성 환경박사에서 핫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릴 거고,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질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험 기준이 조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가 나왔고, 새로이 출제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선박의 해양수 처리 방법, 그 마지막 문제로 하나. 근데 그것도 역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교재로 공부하셨거나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80점 이상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디서 틀렸는지 시험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이 강좌를 들으셔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폐수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수질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첫 막대. 우리 폐수 처리 과정은 1차 처리, 그리고 2차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고도 처리로 나누는데 그 전에 천이나 막대기는 제거해야 되겠죠. 전처리로. 그 다음에 이제 부유물질 제거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1차 처리, 침강시켜서 제거한다든지 뭐 그런 침사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생물학적 처리는 2차 처리예요. 그리고 물리화학적 처리도 역시 2차 처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가 바로 생물학적 처리죠. 근데 얘는 3차 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틀렸겠죠. 3차 처리, 다른 말로 고도 처리는 뭐 처리하는 데 사용해요? 질소인 제거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요 생분해성 유기물 제거는 2차 처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셔야 되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답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수질 문제가 되겠네요.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우리는 질산화 그리고 탈질산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질산화 그리고 탈질산화. 질산화 과정은 독립영양 미생물인 니트로조모나스나 니트로박터를 이용하죠. 그리고 탈질산화는 이제 종속영양 미생물을 이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이 슈도모나스. 앞에 피 써 있는 그 피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슈도모나스. 이게 탈질산화 과정으로.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지금 옳은 거 찾는 건데 질산화 과정은 독립영양 미생물을 이용한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니트로박터는 암모늄을 아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 아니라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틀린 것은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산화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트로박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암모늄 산화 과정 또는 암모니아 산화 과정에서는 아질산염 산화 과정보다 산소가 더 소비된다. 이게 맞습니다. 암모늄 산화 과정은 3분의 2 O2, 즉 2분의 3 O2. 그래서 1.5개의 O2가 사용된다면 아질산염 산화 과정에서는 2분의 1 O2, 0.5 O2가 소비가 되죠. 그래서 요게 1.5, 요게 0.5. 그래서 암모늄 산화 과정이 산소 소비가 더 많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질산화는 현기성 조건 아니라 산화니까 산소가 필요한 과정이니까 현기성 아니라 호기성. 현기성은 무산소 조건에서도 즉 산소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산화는 호기성 조건에서. 그래서 2분의 3 O2, 2분의 1 O2를 소비하면서 하는 산화가 바로 질산화 과정이죠. 그래서 2번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되셨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폐기물 문제가 되겠네요. 폐기물 자원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 매립은 자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0년 뒤까지 그대로 안정화시켜서 그 위에 건물 짓는 거죠. 얘는 최종 처분이지 자원화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원화 방법을 찾으라는데 그럼 틀린 거 찾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가축분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했다. 그럼 퇴비는 밭에다 다시 뿌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체 연료, 이것을 우리는 RDF로 배웠죠. RDF. 원래 쓰레기를 다 연료로 한 것을 SRF. 그중에 고체 연료한 거, 가연성 물질, 그것을 RDF. 불연성인 애들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 재생 타이어 이용한 거, 뭐 TDF. 그 다음 플라스틱을 이용한 거 RPF. 뭐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SRF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RDF가 있죠.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를 모아서 연료화시킨 거.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화 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병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재이용, 리유즈. 그 다음에 변형시켜서 이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해서 배웠죠. 금속류, 이면지, 재이용 이런 것도 다 자원화 방법으로 이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3번은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3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 대기 문제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진율 향상 방법은 역시 아주 쉬운 문제. 사이클론은 무슨 집진 장치입니까? 원심력 집진 장치. 그래서 뱅글뱅글 돌려서 구멍에 쏙. 깨끗해진 가스는 위로 쑥. 그래서 여기 보시면 5 내지 10%를 흡인해주고 그러면 좋아지는 점이 원심력 증대, 재비산 억제, 또 뭐 배웠죠? 답은 블로우 다운인데 5 내지 10%를 다시 불어넣어주면 원심력 증대, 재비산 억제, 그 다음에 효율 향상, 그리고 가교 현상 억제도 기억나세요? 가교. 막 먼지들이 서로 얽히설키 설켜가지고 떠다니는 거. 안 좋은 현상이라 그랬죠. 우리가 청소 안 하고 몇 박 며칠 막 한 달 동안 이상 있으면 방 안에 막 먼지가 머리카락하고 그래 가교 현상, 나쁜 현상. 이게 블로우 다운. 그러면 다운워시하고 다운드라프트 설명해 보세요. 다운드라프트는 연기가 이 굴뚝이라고 하면 막 말려서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다운워시는 풍속이 세서 다운드래프트는 앞 건물이 있어서 연기가 건물에 영향을 받고 막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배웠죠. 홀드업은 뭐예요? 요거는 액보유량 어디서 나오죠? 충전탑에서. 그래서 충전탑 안에 동글동글한 충전 물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고여 있는 양,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플러덩 넘치는 플러딩. 그래서 홀드업은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공극이 잘 안 막히는 동글동글한 애들을 충전물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홀드업, 다른 말로 충전층의 액보유량. 그래서 4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되셨죠?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화학 기초 문제. 기초화학. 어떤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래요. 그럼 여기는 사과가 5개, 여기는 사과가 3개, 한 개씩을 똑같이 주고받았으면 그러면 여전히 얘도 5개, 여전히 얘 3개. 그래서 농도 변화가 없다. 얘는 여전히 5개, 여전히 3개. 그것을 우리는 화학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균형을 이루어서 일어나는 현상.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지하수. 지하수의 특징이다. 요거는 뭐 수질 또는 토양에 해당될 텐데 지하수의 특징 중에 가장 잘 틀리게 나오는 거. 이거는 맞는 거 찾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 2번이 맞는 거고요. 자정작용 속도가 느리고 유량 변화가 적다. 이게 맞는 거고 국지적 환경 요건, 그 지하수가 있는 주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하셔야죠. 만약에 토양 오염에서 나왔다. 그럼 지하수 오염까지도 되는데 그 토양이 뭘로 오염됐냐, 유류로 오염됐느냐에 따라서 그 지하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됐다 그러면 역시 지하수에는 중금속 함유량이 높겠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의 농도하고 탁도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높지 않죠. 깨끗하죠. 그 다음에 주표수하고 지하수를 보면 지표수가 수질 변동이 크고 지하수는 수질 변동이 적죠.
그리고 또 유속이 느리고요. 자정 속도도 느리지만 유속도 느리고. 그 다음에 탁도, 아니. 경도. 물의 세기, 경도가 높죠. 그래서 빨래를 빨면 빨래가 잘 안 빨리고. 그 다음에 수온 변화가 적고. 그 다음에 DO량도 적고. 그래서 지하수의 특징 6번.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 되셨죠? 7번 갑니다. 소음 문제네요. 7번. 음의 크기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로 적합치 않은 것은 요거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이란 단위 면적에 받는 힘. 그래서 얘는 이 파스칼은 단위 면적에 받는 힘, 우리 만유 인력을 발견한 요 힘,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너무 기니까 파스칼이라는 그런 용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죠. 압력의 단위예요. 노이는 이제 항공기나 자동차의 시끄러움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귀가 이것 때문에 아우 너무 시끄러워. 그 시끄러움을 표시하는 음의 크기 수준의 표시 단위입니다. 쏜, 요거는 이제 감각. 우리 귀가 느끼는, 아우, 이거 너무 쟤보다 몇 배 크다. 저 소음보다 몇 배 커. 우리 귀에는 몇 배 크게 들려. 그것을 우리는 쏜이라고 배웠죠. 폰은 음의 크기 레벨. 그래서 데시벨을, 즉, 1000Hz에서 데시벨을 폰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1000Hz에서 40데시벨이다. 그러면 말이 길어지죠. 근데 40폰이다. 그러면 그 폰 안에는 1000Hz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노이가 크다, 쏜이 크다, 폰이 크다 그러면 다 음의 크기가 큰 거죠. 되셨습니까? 7번 이 정도로 할게요. 8번 가겠습니다. 대기 문제네요. 계산 문제.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0.112 ppm, V는 부피 ppm이라는 용어고요. 이 농도를 0도씨 기압에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 단위로 환산하시오. 그럼 SO2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S는 32, O2도 32, 그럼 분자량이 64. 모든 기체는 분자량을 가질 때 22.4라는 부피를 갖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무게를 부피를 무게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는 분자량을 g을 쓴다. 그러면 리터를 쓰는 거죠. 밀리그램을 쓴다. 그러면 밀리리터를 쓰면 되고요. 즉 분자량 그램 22.4 밀리리터. 나는 마이크로그램을 쓸 거다. 그러면 이때는 22.4 마이크로리터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게를 부피로 바꿀 때 쓰는 22.4와 분자량. 그러면 0.112 ppm이 있어요. 그럼 0.112 ppm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즉 얘를 웨이트 ppm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ppm. 그 다음에 밀리리터 퍼 세제곱, 요것을 볼륨 퍼 볼륨 ppm이라고 해요. 그래서 V는 볼륨 퍼 볼륨 ppm을 의미하는데, 그럼 요 세제곱이 의미하는 거는 공기예요. 공기 1세제곱 속에, 즉 전체 속에 들어있는 요 밀리리터는 SO2 오염물질의 량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뭘로 바꾸래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으로. 그러면 세제곱은 가만히 냅두고 요 분자의 밀리리터만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면 끝나겠죠. 무게를 부피를 무게로. 모든 기체 법칙. 그러면 0.112 밀리리터 퍼 세제곱이 있대요. 요 세제곱은 공기를 의미한다고요. 공기 1세제곱 속에는 0.112 밀리리터의 SO2가 있다. 그럼 이 SO2의 무게를 부피로, 즉 밀리리터를 없애고 이렇게 약분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래요. 그럼 모든 기체 22.4는 아까 제가 밀리리터일 때는 밀리그램 갖는다 그랬죠? 64 밀리그램. 근데 마이크로그램을 원하니까 10의 3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밀리그램이 마이크로그램으로 바뀌겠죠. 그럼 보세요. 11.2하고 22.4. 22.4가 요 11.2하고 2배 차이 나죠? 유효 숫자 2가 나올 거예요. 요 약분하면. 그 다음에 2분의 64 하면 64의 반이니까 30이라는 유효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요 32가 있는 게 하나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문제는 기출문제에도 꽤 자주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8번 문제였습니다. 9번 갈까요? 9번 계산 문제네요. 역시 분광광도계는 이제 흑광광도계라고 불리는, 그래서 분광광도계는 빛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이 빛을 많이 흡수하면 오염물질이 많은 거, 그래서 수질, 대기, 폐기물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죠. 투과율이 10%다. 그러면 얘를 T라고 하고 반대말은 흡수율이에요. 그럼 흡수율이 90%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흡수율이 90%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투과율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흑광도를 구하시오. 흑광도 A는 로그 T, T하고 2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투과율. 그래서 흑광도가 90%다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투과율 10%로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 근데 문제는 투과율 10%라고 나왔으니까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0.1. 만약에 20%다 그럼 0.2. 50%다 그럼 0.5. 그러면 로그 10이 되겠네요. 로그 10은 우리는 얼마예요? 1이라고 해서 답은 3번인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 보신 분들은 계산기를 쓸 수 없으니까 로그 2 아시죠? 0.3. 로그 3 아시죠? 0.5. 로그 5 아시죠? 0.7. 그리고 로그 10 아시죠? 요거는 1. 그래서 요 정도 우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되셨습니까? 10번 가도 되죠? 10번 가겠습니다. 대기 안정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대기 안정도는 건조 단열 감률과 포화 단열 감률 사이로 결정된다. 포화 아니라 환경 감률. 기호로는 R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건조 단열 감률은 RD라고 해서 대기 안정도를 표현할 때 RD와 R이 같으면 중립, RD가 크면 안정, R이 크면 불안정. 가운데 꼈어요. RD가 RW하고 사이에 끼면 조건부 불안정.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안정도를 표현하는 것은 포화 단열 감률이 아니라 이 R, 즉 건조 단열 감률과 환경 감률이다 라고 하셔야 돼. 1번 틀렸고 맞는 거 찾는 건데 2번도 틀렸네요. 대기 안정도는 기온의 수평 아니라 수직 분포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죠. 수평으로의 이동을 막는다. 그래서 틀린 거 찾기로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아마 보셨을 문제예요. 안정도는 수직. 그 다음에 3번도 틀렸네요. 환경감률이 과단열이면 대기는 안정하다. 요 중에 이게 과단열이라고 하는 건데, 과단열은 다른 말로 과하게 단열했다. 그래서 과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불안정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 그래서 가장 강력한 불안정을 과단열이라고 하죠. 미단열은 뭐였죠? 약한 안정. 그러면 맞는 거 찾기니까 4번이 답이겠네요. 접지층에서 하부 공기가 냉각되면 기층 내 공기의 상하 이동이 저항된다. 이게 맞죠? 상식적으로 밑에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대로 멈춰져 있지.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이렇게 다 여닫는 이유가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아 있으니까 안정하니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를 그렇게 차가운 게 밑으로 가도록. 그래서 답은 4번. 되셨죠?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총 유기탄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이다. 요게 맞네요. 그래서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이 7개가 있어요. 7개. 뭐 있죠? BOD, COD, 그 다음에 총인 총질소, TN, TP, 그리고 TOC, 총유기탄소, 바로 이 문제, 총유기탄소 수질 항목 기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개 더 있어요. 총대장균수. 그래서 1ml 속에 들어있는 대장균의 개수를 세가지고 하는 총유기탄소 있고, 그 다음에 독성 생태라고 해서 7개. 이게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입니다. 그러면 2, 3, 4가 왜 틀렸나 볼게요. 총유기탄소는 수질오염 공정시험에서 적정법으로 측정한다 아니라 태워서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측정하는, 그럼 태우니까 고온산화, 열산화, 산화, 즉 태워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고온산화, 다른 말로 고온연소. 그 다음에 시료를 고온연소 시킨 후까지는 맞아요. ECD는 가스 크로마토 검출기로 가스 분석하는 건데 얘는 이산화탄소로 산화시켜 정량한다라고 하셔야 돼.
이산화탄소로 산화 후 정량. 그 다음에 4번이 틀린 이유는 모든 탄소의 합이다 아니라 유기탄소들만의 합이죠. 반대말 무기탄소는 빼야 되겠죠. 왜? 총 유기탄소니까. 유기적 탄소. 탈 수 있는 탄소니까. 그럼 탈 수 없는 탄소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탄소가 아니라 탈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공식을 한다면 총 탄소에서 무기탄소를 뺀 유기탄소만의 합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에는 맞는 답이 1번밖에 없어요. 되셨죠? 12번 가겠습니다. 폐기물법이네요. 요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네요. 폐기물 시험 공정시험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정 폐기물, 유해성 폐기물이죠. 그래서 폭발독 인식반, 우리 폭발성, 발암성, 독성, 인화성, 부식성, 반응성을 이용해서 아주 독성이 강하거나 부식성이 강하거나 이런 애들을 지정 폐기물로 묶어놨죠. 그래서 온이류는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 95% 미만 수분 함량이, 고용물은 5% 이상. 같은 말. 그 다음에 폐산 꼭 외워야죠. 폐산은 pH 얼마요? 2 이하. 폐알칼리 꼭 외우셔야죠. 폐알칼리는 pH 10.0 아니라 얼마예요? 12.5 이상. 너무 쉬운 문제. 틀린 거 3번. 4번. 분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을 한정하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12번도 많이 나오는 출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소음진동 문제네요. 실외소음 평가지수 중 등가소음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등가소음도를 기울이는 LEQ라고 해서 이거는 시간으로 평균 낸 거죠. 예를 들어서 30dB로 10분 동안 측정되었고 90dB로 50분 동안, 즉 내가 1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했더니 10분은 30dB, 50분은 50분은 90dB로 측정됐다. 그럼 얘를 평균 낸 게 이 방안의 소음이 되겠죠. 근데 평균 낼 때 우리는 SNB로 바꾸죠. 10의 3승, 10의 9승, 나누기 2 하면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앞에다가 데시벨 쓰기 위해서 10로그 붙인, 요게 데시벨 평균이라고 배우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뭔가 억울해요. 왜? 50분 동안은 90dB로 측정했는데 내가 30점하고 90점 맞았는데 평균 구해라 그러면 30점 더하기 90점에서 더해서 나누기 2. 근데 30점은 10과목, 90점은 50과목. 그럼 평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나누기 2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평균 낸 거예요. 시간으로 산술. 그래서 10분 동안은 30dB 여기다 10분 곱하고 50분 동안은 90dB 여기다 50분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2로 안 하고 나누기 60분 내가 총 측정한 측정 시간 1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형평성이 있겠죠. 그래서 변동이 심한 소음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30분.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이 30분이었다. 그러면 그냥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죠. 근데 변동이 심한 소음 평가 방법으로 임의 시간 동안 변동 소음 에너지를 시간으로 평균 낸 것,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소음 환경 기준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음기에는 바로 이 LEQ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소음도 측정하러 갔을 때 뭐 90dB이다, 뭐 80dB이다, 이게 다 LEQ로 측정한 값입니다. 3번이 그럼 왜 틀렸습니까? 소음을 청력장애, 회화장애, 소란스러움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이거는 소음평가지수라고 해서 NRN에 대한 설명이에요. NRN. 그래서 우리 환경공학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NRN 표가 굉장히 큰 표 있죠. 그래서 조용한 교외에서 측정했냐, 시끄러운 도시에서 측정했냐, 밤에서 측정했냐, 낮에 측정했냐에 따라서 보정값이 달라지는 그것을 소음평가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보정값이 청력장애, 회화장애, 소란스러움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NRN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3번엔 답이 3번, 요거는 등가소음도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갈게요. 14번, 요거는 수질에서도 나오고 대기에서도 나오는 프렌들리 흡착식. 수중의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할 때 프렌들리 등온 흡착식을 따르는데 6mg/L인 오염물질을, 요게 들어가는 양 CI. 흡착제 안으로. 그 다음에 1mg/L로 얘가 나와야 될 양 Cout. 그럼 폐수 1리터당 흡착제를 몇 mg 써야 됩니까? 단 K는 0.5, N은 1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렌들리식 어떤 분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n분의 x는 kc의 n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때 x가 뭐예요? 흡착된 양이라서 ci-cout을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c는 뭐예요? 출구량. 그래서 cout이에요. 그 다음에 k는 0.5, n은 1이라 그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 흡착제 주입량 m입니다. 그럼 들어간 양이 cout 6, 나오는 양이 1, 그 다음에 k는 0.5라고 실험상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ut 1, 그 다음에 n은 1이니까 1분의 1. 그러면 여기서 0.5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고 여기는 빼주면 5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그럼 절로 가면 m은 1이라는 유효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m을 구하면 1이라는 유효 숫자. 그럼 여기 있네. 그래서 10mg, 1리터당 10mg의 흡착제를 넣어야 한다. m 흡착제 주입량 구하는 문제. 랭미어식은 어떻게 쓰죠? n분의 x는 1 플러스 bc분의 abc. abc는 대문자, 요 c는 대문자. 그래서 요 c가 바로 출구 농도. a와 b는 실험상수. 그래서 랭미어식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흡착식 2개, 프렌들리식, 랭미어식, 그중에 프렌들리식을 이용한 공식. 14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역시 수질 폐기물 동일. 수분 함량이 60%인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 함량이 20%가 되도록 건조시켰다. 건조 후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 감량률을 구하시오. 단 이 쓰레기는 수분과 고용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수분 함량이 60%, 그러면 고용물의 함량은 40%. 얘를 건조시켰어요. 그러면 수분의 함량이 바뀌겠죠? 얼마로? 수분은 W라고 쓸게요. 20%. 그러면 고용물을 TS라고 쓰면 얘는 80%가 될 거예요. 그럼 날아간 거는 수분만 날아갔으니까 고용물의 양은 같고, 그래서 처음에 TS와 나중에 TS는 같다. 그러면 처음을 얼로 가정하냐면 1로 가정해 주세요. 100으로 가정해도 상관없지만 처음을 1로 가정. 그럼 1 속에 40%가 TS죠. 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X 속에 80%가 TS죠. 그래서 X를 구하면 0.5가 나올 텐데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 무게 감량률을 구하시오. 내가 살 뺐어요. 100kg에서 50kg으로. 그럼 감량된 거 50. 남아있는 거 50. 그래서 얘랑 반대말이 무게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50, 50 같아서 이 문제는 그냥 보지도 말고 50 찾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해서 구한 답이 0.5가 아니라 0.3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무게 감량률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구해야 돼. 1 빼기 0.3. 아까 0.5에서 답이 0.5인데 만약에 이게 30이다. 그러면 30 해가지고 0.7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70%가 없어진 거죠. 무게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30% 남아있는 양.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는 양. 요거는 사라진 양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반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0.5가 아니라 다른 답이 나온다면 답은 1 빼기 0.3에서 0.7, 70%가 감량되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 이 문제가 그랬다면.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고 아마 최다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요 감량된 양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갈게요. 16번.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폐기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게 사업장 폐기물이고 2번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이걸 뭐라 그래요? 의료 폐기물. 옛날 사람은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했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의료 폐기물. 얘가 사업장 폐기물 안에 어디 속에 또 들어있어요?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이것을 지정 폐기물. 그래서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있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안에 지정 폐기물이 있고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있죠. 그러면 답은 4번이에요. 요거는 가축분뇨에 관한 법에 따라야 돼. 누구? 가축분뇨. 그래서 가축분뇨는 폐기물법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법에 적용하지 않는 애들 우리 외워볼까요?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방사성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기에 들어있지 않은 기체상 물질. 우리 다 이론 교재, 문풀 교재 다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많이 나온 문제니까. 그 다음에 폐수. 얘는 물환경보전법에서 하고 가축분뇨 지금 방금. 그 다음에 하수분뇨는 하수도법. 그 다음에 가축의 사체, 수산동물의 사체, 동물의 사체들. 그 다음에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탄약 역시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17번 가겠습니다. 수질이네요. 수질오염 공정시험에서 중크롬산 칼륨에 의한 COD 측정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은 COD 측정 방법에 요 중크롬산 칼륨법이 있는데 이것을 요즘으로는 다이크롬산 칼륨법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내신 분이 아직 바뀐 거를 반영을 안 하셨네요. 지금은 다이크롬산 칼륨법으로 명칭이 공정시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번 시료가 현탕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잘 흔들어서 분치한다. 이 다이크롬산 칼륨법은 요 순서가 1번, 3번, 4번이에요. 현탕물질을 포함할 때는 잘 흔들어서 분치하며 3번 황산음과 중크롬산 칼륨 용액을 넣은 후 2시간 동안 가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식힌 다음에 황산 제이철 암모늄으로 종말점 될 때까지 적정해서 최종 산소의 량으로 표시한다. 이게 순서죠. 그럼 답이 2번인데 얘는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기 위해 10% 수산화나트륨을 넣는다. 이거는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설명이죠. 그래서 COD 측정 방법 3개 외워보세요.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다음에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그 다음에 다이크롬산 칼륨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알칼리로 하기 위해 그럼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COD 측정을 위해 시료를 5배 희석한 후 이때 이 5배를 P라고 할까요? 5일간 대항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BOD 결과값을 구하시오. 식정 희석 시료와 희석 식종액 중 식종액 함유율에 비해 F는 1이다. 이 F값이 안 주어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F값이 주어진다면 공식은 B1-B2 빼기 B1-B2 그리고 이 F는 1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F는 없어도 우리는 풀 수 있죠. 그리고 P 희석배수 P를 곱한 값이 이게 BOD 값입니다. 그래서 F 없이 요 P를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 넣어서 P-1 뭐 이렇게 구하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는 D1-D2 P 빼기 B1-B2 P 빼기 1 근데 그냥 P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F가 1이니까 없어지고 또는 P 빼기 1 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이 위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D1이 바로 희석시료, 즉 15분간 측정한 DO, 그래서 0일간 측정한 DO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5일 후 측정한 D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시료, 그래서 미생물을 식종시켜서 공시료를 영어로는 블랭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블랭크의 약자를 써서 B1, 블랭크의 약자를 써서 B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9 빼기 4.3 P는 5배니까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9.32 빼기 9.12 마지막에 곱하기 5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22.5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P-1로 하면 22.7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봐주셔도 되죠. 19번 가겠습니다. 다 쓰셨죠? 넘어갈게요. 19번. 대기에 존재하는 다음 기체들 중 부피 기준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건조 공기 속에 들어있는 5위까지는 알고 있어요. 질소 79%, 산소 21%, 아르곤 0.9%.
CO2는 0.033%. 근데 지금 0.4%가 0.04%가 넘죠. 온실효과 때문에. 그 다음이 네온. 그래서 1위에서 5위까지. 그 다음에 쭉쭉쭉 가서 메탄은 7위예요. 7위. 7등. 그 다음에 수소까지 외우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요 수소도 지방직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0위. 제가 이렇게는 외워줘야 된다 그랬고. 그러면 1번, 3번, 4번은 1위에서 5위까지 있고 메탄가스는 7위니까 답은 메탄가스가 되겠습니다. 가장 작죠, 얘가. 그래서 답은 메탄가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요거는 우리가 안 배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채워주는 선박 평형수의 처리에 있어서 유해 부산물 발생이라는 것은 약품을 처리했을 때 부산물이 발생해요. 그럼 이 중에 약품 처리한 게 뭐예요? 염소라는 약품, 오존이라는 약품, 차화염산이라는 약품. 그래서 약품 처리했을 경우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UV는 뭐예요? 자외선 쏘여준 거거든. 그래서 얘는 약품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물 발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해설 들으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틀렸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이에 대한 혹시라도 질문사항 있으시면 어디요? 네이버 신동성 환경박사에다가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리플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2022년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혹시 만약에 이제 좋은 결과 없으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